조용히 해야 돼. 엽총을 든 남자가 숲속을 훑었습니다. 72세 강옥순 할머니는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할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엔 재벌가 사위 강민재가 꽉 붙잡혀 있었습니다. 명품 수트는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엔 피와 흙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남자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분명 이 근처야. 살아서 돌아가면 우리가 죽는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손전등을 휘두르며 나무 사이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폭우 쏟아지는 산속, 그들의 실루엣이 사냥꾼처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남자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왔는데도 할머니는 이 남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바로 머리 위를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10년 전의 기억이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병실 침대 위에서 식어가던 아들의 얼굴. 그때는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이 남자만큼은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전 모든 것은 폭우가 쏟아지는 산길에서 추락한 한 남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집어삼켜진 듯한 어둠 속에서 오직 거센 빗소리만이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산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 72세 강옥순 할머니는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어 창가로 나섰습니다. 옥순의 눈가는 이미 마를 대로 말라 있었지만 가슴속에는 여전히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의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하나뿐인 아들을 허망하게 떠나보낸 뒤로 옥순의 밤은 언제나 이렇게 길고 쓸쓸했습니다. 아이고, 이 몹쓸 비야. 너는 그칠 줄을 모르냐? 옥순은 거친 손마디로 창틀을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손 하나 앞도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저 멀리 산길 쪽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쿵, 쿵, 쾅, 무언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계곡을 울렸습니다. 옥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고가 난 것입니다. 옥순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우비를 걸치고 손전등을 집어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도 잊은 채 72세의 몸으로 빗속을 헤치고 산길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그 무력함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옥순의 손전등 불빛이 무언가를 비췄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가 간신히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쓰러져 있었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눈 떠봐요. 옥수는 주변에 떨어진 나뭇가지로 유리창을 깨고 남자를 꺼냈습니다. 손이 베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숨겨주세요. 남자는 그 말을 끝맺지 못하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옥수는 이를 악물고 남자를 등에 업었습니다. 젊은 시절 밭에서 감자 가마니를 나르던 힘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빗속을 헤치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옥순의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35년을 혼자 살아온 그 집. 옥순은 남자를 아랫목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긴 뒤 마른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뜨거운 물수건으로 얼굴과 손발을 닦아주고 이마의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다행히 깊지는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남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 집이야. 산길에서 널 건졌어. 남자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다 이마를 움켜쥐고 신음을 흘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많이 다쳤어. 옥순이 남자를 눕혔습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다가 옥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의 얼굴에 다시 공포가 스쳤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누가 널 찾는데?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옥수는 남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남자는 한참 동안 옥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대성그룹 기획실장 강민재라고 합니다. 회장이 사위예요. 옥순의 손이 굳었습니다. 재벌이잖아. 그런 사람이 왜 이 산골까지 왔어? 장모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뭐라고? 제가 회사 비리를 알아냈거든요. 30년간 횡령한 돈, 정치인들에게 준 뇌물, 경쟁사 협박,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그걸 장모가 알아챘어요. 그래서 저를 없애려는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도 믿을 수 없어요. 다 매수됐으니까요. 그래서 도망치다가 추격당했어요. 검은 SUV 2대가 절 쫓아왔고 급커브에서 피하려다 그만. 옥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일단 쉬어. 몸이 그 모양인데 어딜 가겠어. 옥수는 부엌으로 가서 감자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는 조금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옥순이 끓여준 감자죽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그래. 35년째 혼자야. 남편은 35년 전에 산사고로 죽었고 아들 하나 있었는데 10년 전에 떠났지. 그럼 며느리나 손주는요? 아들이 결혼도 못하고 갔으니까 며느리도 손주도 없지. 옥순의 눈가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날 저녁 옥순은 민재에게 빨간 목도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춥겠다. 이거 둘러. 우리 아들 거였어.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손수 짠 거야. 근데 군대 갔다 와서는 한 번도 안 둘렀지. 촌스럽다고. 옥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네가 입어. 어차피 이제 아무도 입을 사람 없으니까. 그리고 자네가 우리 아들 같거든.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목도리를 받았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평생 명품으로 둘러싸여 살았지만 이렇게 따뜻한 선물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날 밤 민재는 옥순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요. 하준이요. 올해 8살이에요. 근데 장모가 제게서 빼앗으려고 해요. 제가 죽으면 아내한테 양육권을 다 넘기고 하준이를 장모 마음대로 키울 거예요. 그럴 순 없어요. 하준이만큼은 지켜야 해요. 옥수는 민재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옥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35년을 혼자 살면서 깨달았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한다는 걸, 그리고 자네를 만나면서 깨달았어.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르릉.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산길을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저들이에요. 옥수는 재빨리 민재를 일으켰습니다. 어서 곡간 창고로 가. 옥수는 민재를 창고 안으로 밀어넣고 곡식 가마니로 가렸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 내가 처리할 테니까. 3분 후 검은 SUV 세대가 옥순의 오두막 앞에 멈춰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옥수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근처에서 차 사고 난 거 못 보셨어요? 못 봤어. 집 안 좀 확인해도 될까요? 영장 있어?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할머니, 협조 좀 하시죠. 영장 없으면 안 돼. 나가. 옥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차에 올라탔습니다. 우리가 찾는 사람 숨겨주고 있으면 그때는 할머니도 무사하지 못해요. 남자들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옥수는 그제야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곡간 창고에서 나온 민재가 옥순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근데 이제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저놈들이 다시 올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더 깊은 산속으로 가야 해. 내가 아는 곳이 하나 있어. 오래된 산막이지. 30년 전에 산지기가 쓰던 곳인데 지금은 아무도 안 와. 그날 밤 옥순과 민재는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시간을 걸어 마침내 낡은 산막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야. 거기 가면 안전할 거야. 옥수는 산막 문을 열고 구석에 쌓여있던 장작으로 불을 피웠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어두운 산막을 밝혔습니다. 민재는 불가에 앉아 손을 녹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많은 걸 부탁드린 것 같아요. 아니야. 자네를 도우면서 내가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껴. 두 사람은 불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옥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에서 한 여자가 남편을 찾아 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여자가 가져올 소식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요. 운명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막에서의 첫날 밤은 고요했습니다. 장작불이 타닥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빗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옥수는 민재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72세의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낯선 사람이었지만 그는 옥순에게 죽은 아들의 모습으로 겹쳐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 나이쯤 됐을 텐데. 옥순은 중얼거리며 민재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빗줄기도 그쳤습니다. 할머니, 주무셨어요? 응, 잤어. 자네는 좀 어때? 몸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할머니 덕분에. 민재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마의 상처는 아직 아팠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배고프겠다. 내가 죽을 끓일게. 옥수는 배낭에서 감자를 꺼냈습니다. 산막 한쪽에 있던 낡은 냄비에 물을 끓이고 감자를 넣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자네는 쉬어. 아직 많이 다쳤으니까. 하지만 민재는 일어나 옥순을 도왔습니다. 장작을 나르고 물을 끓이고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감자죽이 완성되자 두 사람은 불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젯밤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뭘? 제가 이렇게 숨어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장모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사람을 보내서 저를 찾을 거고, 그러다 보면 할머니까지 위험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USB에 담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해야 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옥수는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네 말로는 경찰도 믿을 수 없다고 했잖아. 맞아요. 장모가 경찰 고위직들을 다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직접 넘기려고 해요. 믿을 만한 기자가 한 명 있어요. 대학 동기인데 지금 중앙일보에서 일하고 있어요. 민재의 눈에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그 친구한테 연락해서 USB를 넘기면 기사화될 거예요. 그러면 장모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연락하려고? 휴대폰은 추적당할까봐 차에서 내릴 때 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 혹시 마을에 공중전화 있나요?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하나 있어. 근데 위험하지 않을까? 제가 조심하면 괜찮을 거예요. 새벽에 내려가서 전화 한 통만 하고 바로 올라올게요. 옥수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새벽에 함께 내려가자. 자네 혼자 보내기는 불안해. 할머니까지 위험해지는 건. 됐어. 내 마음은 정했으니까. 민재는 옥순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산막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재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내일 움직일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산막 뒤편으로 올라가자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작은 집들이 모여 있고 그 사이로 좁은 길이 나 있었습니다. 저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민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래. 저기 슬레이트 지붕 보이지? 저게 내 집이야. 옥수는 자신의 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5년을 저기서 혼자 살았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 남편 없이 아들 키우는 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근데 아들이 있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였으니까.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 아들도 떠나버렸지. 결혼도 못하고 며느리도 손주도 못 보여주고. 민재는 옥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아들이 되어드릴게요. 옥순은 놀라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도 할머니가 필요해요. 제 친어머니는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25살 때 민재의 눈가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장모가 사위로 저를 선택한 것도 아마 제가 어머니 없는 고아 같은 처지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조종하기 쉬우니까. 민재야. 근데 할머니를 만나면서 다시 어머니를 만난 것 같았어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을.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옥수는 민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내 어머니가 되어줄게.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 되는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옥순에게 USB에 담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은 증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얼마나 대단한데? 장모가 30년 동안 빼돌린 돈이 3천억이에요. 그것도 제가 찾아낸 것만 그래요. 옥수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3천억? 네. 그 돈으로 국회의원 20명을 매수했어요. 판사도 5명, 검사도 10명, 경찰 고위직도 7명. 다 명단이 있어요. 계좌이체 기록까지 다요. 민재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세상에 공개되면 대한민국이 뒤집힐 거예요. 옥수는 작은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렇게 작은 것 안에 그렇게 무서운 비밀이 들어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이다. 그런 증거를 어떻게 모았어? 6개월 동안 몰래 자료를 복사했어요. 새벽에 혼자 남아서 장모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서 정말 조심스럽게요. 한 번이라도 들키면 끝이니까. 무섭지 않았어? 무서웠죠.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들키는 꿈을요. 근데 해야 했어요. 장모가 하는 짓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민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장모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그냥 도구로만 봐요. 쓸모 있으면 쓰고 쓸모 없으면 버리는 거죠. 저도 그저 도구였어요. 그런데도 자네를 사위로 삼은 이유가 뭐야? 제가 능력이 있으니까요. 명문대 나왔고 회사 일도 잘했거든요. 장모는 그걸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배신한 거죠. 민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탁, 탁, 탁. 밖에서 무언가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순과 민재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민재가 속삭였습니다. 쉿. 옥수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분명 사람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옥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있어요? 밖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수는 민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발, 민재 씨 계시면 대답해 주세요. 저예요. 유진이에요.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유진이라고? 네, 남편 목소리 맞죠? 저예요. 저 혼자 왔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민재는 옥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제 아내예요. 아내? 네. 근데, 믿어도 될까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수는 다시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여자는 혼자였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의 기척은 없었습니다. 일단 들어보자. 옥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뵙고. 여자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들어와. 옥순이 문을 열어주자 유진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재와 유진이 마주 섰습니다. 한참 동안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민재 씨,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민재가 물었습니다. 찾았어요. 3일 동안 이 산을 다 뒤졌어요. 혼자서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어머니가 보낸 거야? 민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혼자 온 거예요. 어머니는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진 걸 확인했대요. 근데 시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당신이 아마 강으로 떠내려갔을 거라고.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시신도 없는데. 그래서 직접 찾으러 온 거예요. 민재는 유진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혼자 온 거야? 뒤에 누가 안 따라온 거 확실해? 확실해요. 제가 어머니한테는 친정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혼자 차 몰고 여기까지 왔어요. 유진이 민재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당신도 어머니 편이잖아. 민재 씨, 지난 3년 동안 당신은 늘 어머니 편이었어. 내가 뭘 말해도 어머니 말만 듣고 나는 그냥 투명 인간이었어. 민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민재 씨 하준이가 매일 밤 울면서 아빠 찾아요.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왜 안 와? 라고. 하준이가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제가 아무리 달래도 안 돼요. 매일 밤 울다가 잠들어요. 그래서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하준이하고. 유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민재는 흔들렸습니다. 하준이가 우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옥순이 나섰습니다. 유진 씨라고 했지? 네, 할머니. 자네 정말로 혼자 온 거야? 장모한테 여기 위치 말하지 않은 거 확실해? 확실해요. 저는 이제 어머니 편이 아니에요. 유진이 옥순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설마 내 어머니가 내 남편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민재 씨가 사라진 날 어머니가 웃고 있는 걸 봤어요. 남편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웃고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유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옥수는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일단 앉아. 천천히 이야기하자. 세 사람은 불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사람들한테 지시하는 걸 들었어요. 강민재 시신이라도 찾아내. 확인 사살까지 해야 한다고. 민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어머니를 배신하기로. 아니, 남편을 선택하기로. 유진이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 씨 USB 아직 가지고 있죠? 민재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한테 주세요. 제가 어머니를 설득할게요. USB만 넘기면 어머니도 물러날 거예요. 순간 옥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USB만 넘기면 어머니도 물러날 거예요. 유진의 말이 산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옥수는 유진의 얼굴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유진 씨, 자네 어머니가 그렇게 쉽게 물러설 분이야? 옥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할머니. 제가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어요. 어머니도 결국엔 제 말을 들으실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재는 한참 동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함께 산 시간보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유진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진짜로 날 믿는 거야? 아니면. 민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민재 씨,
저 정말 변했어요. 하준이가 매일 밤 우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엄마였는지, 얼마나 나쁜 아내였는지.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민재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USB가 만져졌습니다. 30년간의 비리가 담긴 박혜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민재야. 옥순이 민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금 생각해보자. 급할 건 없잖아. 민재는 옥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오늘은 일단 쉬어요.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유진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는 어디서 자면 될까요? 저쪽 구석에 담요가 있어. 거기서 자. 옥순이 가리킨 곳에는 낡은 담요 몇 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옥수는 뒤척이며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는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 정말 남편을 배신하려는 걸까? 아니면 옥수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순이 가장 먼저 눈을 떴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민재는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옥순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재가 산막 앞 바위에 앉아 멀리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은 잘 잤어? 아니요. 한숨도 못 잤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이 때문에? 네.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자네 마음은 어때? 옥순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는 유진을 전혀 몰라요. 유진이 날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어머니 말에 따라 결혼한 건지.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하준이는 정말 보고 싶어요. 유진 말이 맞아요. 하준이가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그럼 만나게 해주자. 근데 조심해야 해. 만약 유진이 정말로 장모 편이라면. 알아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바로 그때 산막 문이 열리고 유진이 나왔습니다. 민재 씨 할머니. 아침부터 나와 계셨네요. 유진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진 씨, 어젯밤에 말한 거 있잖아. 하준이를 만나게 해준다고. 민재가 말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제가 오늘 하준이 데리고 올게요. 어떻게? 장모가 가만히 있겠어? 어머니한테는 병원 간다고 할게요. 하준이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어머니도 허락하실 거예요. 유진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 저녁에 여기서 만나자. 알겠어요. 그럼 저는 내려가 볼게요. 유진은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옥순이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조심해야 해. 뭔가 이상해.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근데 하준이를 만날 수 있다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옥순과 민재는 산막 주변을 정리하며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민재는 계속 시계를 보았습니다. 하준이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하준이 이야기 많이 했죠? 그래, 8살이라고 했지? 네. 정말 귀여운 아이예요. 똑똑하기도 하고 제 자랑이에요.
민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준이한테 늘 말해줬어요. 아빠는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하준이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아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라고.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빨리 보고 싶구나. 네. 정말 보고 싶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옥순과 민재는 산막 밖에서 유진을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오늘 저녁에 온다고 했는데 민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옥수는 민재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30분이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산길을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저들이에요. 뭐라고? 유진이 어머니한테 말한 거예요. 제 위치를.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수는 재빨리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서 뒷산으로 가자. 두 사람은 산막을 빠져나와 뒷산으로 달렸습니다. 나무 사이로 몸을 숨기며 계속 올라갔습니다. 5분 후 검은 SUV 4대가 산막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 안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수가 1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에서 박혜숙이 내렸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자였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뒤져. 강민재가 분명 이 근처에 있어. 박혜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남자들이 산막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침낭과 배낭이 뒤집혔습니다. 회장님, 여기 사람이 최근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도 꺼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멀리 가지 않았다는 얘기네. 주변을 다 뒤져. 박혜숙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있던 민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유진이, 날 배신한 거야. 쉿, 조용히 해. 들켜. 옥순이 민재의 입을 막았습니다. 남자들이 손전등을 들고 산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옥수는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쪽으로 가자. 조용히. 두 사람은 바위 뒤로 몸을 숨기며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옥수는 35년간 이 산을 다닌 경험으로 남자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30분간의 추격전 끝에 남자들은 결국 옥순과 민재를 찾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못 찾았습니다. 쓸모없는 것들. 박혜숙은 혀를 찼습니다. 내일 아침에 뜨면 다시 수색해. 이 산을 샅샅이 뒤져. 강민재는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알겠습니다. 차들이 다시 산을 내려갔습니다. 1시간 후 옥순과 민재는 다시 산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이, 날 배신한 거야. 하준이를 만나게 해준다고 해놓고.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하준이는 진짜 있는 건가? 아니면 그것도 거짓말이었나? 옥수는 민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아직 포기하긴 일러. 하지만 할머니, 유진이까지 날 배신했는데 누구를 믿어야 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막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옥순과 민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 밖에는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손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빠,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준아. 민재는 달려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
아빠 어디 갔었어? 하준이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하준아. 아빠가 미안해. 민재는 아들을 안고 흐느꼈습니다. 옥수는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의 얼굴에는 멍 자국이 있었고 입술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유진 씨, 그 얼굴은 어머니한테 맞았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하준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장모가 여기 온 건 제가 일부러 산막 위치를 말했어요. 대신 하준이를 데리고 나올 시간을 벌려고 어머니가 수색하는 동안 저는 하준이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민재 씨.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민재는 아들을 안은 채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저 정말 변했어요. 어머니 편이 아니에요. 이제는 민재 씨하고 하준이 편이에요. 유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옥수는 유진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멍자국, 찢어진 입술, 그리고 눈빛. 저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저 여자 진심인 것 같아. 옥순이 말했습니다. 민재는 한참 동안 아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아, 일어나. 민재가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고마워. 하준이를 데리고 와줘서 정말 고마워. 유진은 남편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나쁜 아내였는지. 됐어. 이제 다 됐어.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옥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나는 내 아빠를 도와주는 할머니란다. 할머니, 고마워요. 우리 아빠 살려주셔서. 하준이 옥순에게 안겼습니다. 옥순은 35년 만에 처음으로 손주를 안아보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이의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준아, 할미가 너를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산막에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알지 못했습니다. 박혜숙이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다음 수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인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새벽 옥순이 가장 먼저 눈을 떴습니다. 하준이는 아버지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유진은 구석에서 웅크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들을 안은 채 벽에 기댄 자세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옥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박혜숙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옥수는 중얼거리며 마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박혜숙의 사람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수는 깜짝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검은색 헬리콥터 한 대가 산 위를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젠장! 옥수는 급히 산막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재야, 유진 씨, 일어나. 헬리콥터가 왔어.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준이도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헬리콥터요? 그래, 저들이 하늘에서 수색하고 있어. 어서 짐 챙겨. 네 사람은 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담요, 물, 남은 식량. 옥수는 배낭을 메고 민재는 하준이를 업었습니다. 어디로 가요, 할머니?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더 깊은 산속으로 가야 해. 저 계곡 너머에 동굴이 하나 있어. 거기로 가자. 얼마나 걸려요? 2시간쯤. 근데 하준이 업고 가면 3시간은 걸릴 거야. 괜찮아요. 갑시다. 네 사람은 산막을 빠져나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쪽 바위 밑으로 어서 옥순이 소리쳤습니다. 네 사람은 큰 바위 밑에 몸을 숨겼습니다. 헬리콥터가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굉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하준이가 무서워서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괜찮아, 하준아. 아빠가 지켜줄게. 민재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헬리콥터가 지나가자 네 사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계곡을 건너고 덤불 사이를 헤쳐나갔습니다. 옥수는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35년간 이 산을 다닌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유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살아야지. 2시간을 걸었을까요? 옥순이 멈춰섰습니다. 저기다. 저기 보여? 저 바위 틈 사이에 동굴이 있어. 옥순이 가리킨 곳에는 큰 바위들 사이로 어둑한 입구가 보였습니다. 저기로 들어가면 돼. 아니, 꽤 넓어. 10명은 들어가도 될 거야. 네 사람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는 좁았지만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천장도 높고 바닥도 평평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야 할 것 같아. 옥순이 말했습니다. 민재는 하준이를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 여긴 어떻게 아셨어요? 옛날에 남편하고 같이 산나물 캐러 다니다가 발견했지. 그때 비가 와서 여기서 비를 피운 적이 있어. 옥수는 동굴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면 돌로 만든 화덕이 있어. 내가 만든 거야. 불 피우면 연기가 위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재가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동굴에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옥순이 화덕에 불을 피우자 동굴 안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준이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할미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옥수는 배낭에서 감자와 고구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덕에 묻어 구웠습니다. 30분 후 고소한 냄새가 동굴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다 됐다. 조심해서 먹어. 뜨거워. 옥수는 구운 감자를 하준이에게 건넸습니다. 와, 맛있어요, 할머니. 하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재와 유진도 구운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저희가 뭘로 보답해야 할지 유진이 말했습니다. 보답은 무슨, 자네들이 무사한 게 나한테는 보답이야. 옥수는 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5년을 혼자 살면서 나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너희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어. 내가 아직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걸. 민재는 옥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가 필요해요. 정말로요. 그날 밤 하준이가 잠든 후 세 어른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계속 숨어만 있을 수는 없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옥순이 물었습니다. USB를 세상에 공개해야 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장모가 경찰도 검찰도 다 매수했다며? 제가 방법을 알아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 기자가 한 명 있어요.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인데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확실해? 민재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해요. 그 친구는 저를 좋아했던 친구예요. 제가 민재 씨랑 결혼하기 전에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친구한테 부탁하면 도와줄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그 친구는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민재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좋아. 그럼 그 기자한테 연락해보자. 근데 어떻게 연락할 거야? 휴대폰은? 제 휴대폰으로 할게요. 어차피 이미 어머니한테 들킨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유진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근데 유진 씨, 위치 추적당하면 어떻게 해? 옥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한 통만 하고 바로 끌게요. 그리고 내일 아침 산 아래로 내려가서 할게요. 여기서 하면 전파가 약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음 날 새벽 유진은 홀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민재와 옥순, 하준이는 동굴에 남았습니다. 아빠, 엄마 괜찮을까? 하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민재가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2시간 후 유진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민재가 달려가 물었습니다. 성공했어요. 기자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그 친구가 도와주겠대요. 정말? 네. 3일 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서울역 근처 카페에서요. 근데 3일 후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그 친구가 지금 지방 출장 중이래요. 3일 후에 돌아온대요.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3일만 더 버티자.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3일의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동굴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수는 깜짝 놀라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개 2마리를 끌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추적견이었습니다. 안 돼. 추적견까지 동원했어. 옥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재야, 유진 씨, 어서 나와. 저들이 개를 데리고 왔어. 4사람은 급히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요, 할머니? 계곡 쪽으로. 물에 들어가면 냄새를 못 맡을 거야. 4사람은 계곡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추적견의 속도는 빨랐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따라잡혀요. 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옥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너희들은 계곡으로 가. 나는 반대쪽으로 갈게. 뭐라고요? 내가 저놈들을 유인할게. 그동안 너희는 도망쳐. 안 돼요, 할머니.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들어. 너희 셋이 같이 있으면 다 잡혀. 내가 따로 움직여서 저놈들을 갈라놓을 거야. 옥수는 민재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민재야, 하준이를 지켜. 그리고 USB. 반드시 세상에 공개해. 알았지? 할머니. 어서 가. 시간 없어. 옥수는 민재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봐. 옥순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추적견 1마리가 옥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남자 셋도 옥순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유진과 하준을 데리고 계곡 쪽으로 달렸습니다. 옥순은 72세의 몸으로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벌어야 해. 옥수는 이를 악물고 계속 달렸습니다. 10년 전 죽은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번엔 지켜줄게. 저 아이들만큼은.
옥수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와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72세의 다리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늙은 할망구 잡아. 남자들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옥수는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명의 남자와 개 한 마리가 100미터도 안 되는 거리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벌어야 해. 옥수는 이를 악물고 계속 달렸습니다.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 다시 반대편으로 달렸습니다. 추적견이 잠시 혼란스러워하며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 틈에 옥수는 계곡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상류로 올라갔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냄새를 못 맡을 것입니다. 30분을 더 도망친 끝에 옥수는 작은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낡고 무너져가는 집이었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다. 옥수는 폐가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폐가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옥수는 깜짝 놀라 일어서려 했지만 문 밖에는 민재와 유진, 하준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재가 달려와 옥순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괜찮아. 너희는? 다들 무사하지? 네, 할머니 덕분에 도망칠 수 있었어요. 유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희 때문에.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옥수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밤은 쉬어야겠어. 내일 아침에 다시 움직이자. 그날 밤 4사람은 폐가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하준이는 아버지 품에 안겨 잠들었고 유진은 구석에서 담요를 덮고 잠들었습니다. 민재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잠은 안 자? 네. 잠이 안 와요. 계속 생각이 나서요. 뭐가? 할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민재가 옥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랑 남남이잖아요. 근데 목숨까지 걸고 도와주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옥순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나한테도 아들이 있었어. 10년 전에 죽었지만. 알아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말이다. 내가 아들한테 정말 못된 엄마였어.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가 있었어. 좋은 아가씨였어. 근데 나는 반대했어. 왜요? 가난했거든. 우리 집이 며느리 들이면 고생시킬 것 같아서. 그래서 반대했어. 아들은 날 원망했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라고.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다가 아들이 죽었어. 결혼도 못하고 며느리도 못 얻고 손주도 못 보고. 할머니, 그게 평생 한이었어. 내가 아들한테 며느리도 못 얻어주고 손주도 못 안겨주고. 그래서 자네들을 보면서 생각했어. 이번엔 지켜주고 싶다고. 자네 가족만큼은. 민재는 옥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바로 그때 유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도 잠들지 못하고 2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유진이 2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왜 어머니를 배신했는지, 진짜 이유를요. 민재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뭐라고?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에요. 입양됐어요. 제가 5살 때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대요. 그래서 저를 입양했어요. 재벌가의 상속녀로 키우려고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 어머니가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민재 씨한테도요. 유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친딸이 아니니까. 버림받을까봐 무서워서. 어머니 말이라면 뭐든지 들었어요. 유진아. 근데 하준이를 낳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아이한테만큼은 제대로 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민재 씨 편을 든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무섭고 버림받을까봐 무서워도 제 아들 아빠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재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정말 고마워. 옥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가족이지. 피보다 진한 건 마음이야. 자네들은 이미 진짜 가족이야.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옥수는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가족. 어쩌면 하늘이 자신에게 2번째 기회를 준 것인지도 모른다고. 이번엔 반드시 지켜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공중전화로 기자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3일 후 서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3일만 더 버티면 돼요. 그럼 모든 게 끝나요. 유진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박혜숙이 이미 마지막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수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인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폐가 근처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옥순이 깨어나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아왔어. 옥순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와 민재를 깨웠습니다. 민재야, 일어나. 저들이 왔어.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진도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할머니, 뭐라고요? 밖에 사람들이 있어. 손전등 들고 이쪽으로 오고 있어. 민재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여러 개의 불빛이 폐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젠장, 어떻게 알았지? 어서 나가야 해. 뒷문으로. 옥순이 속삭였습니다. 네 사람은 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하준이는 아직 잠에서 덜 깬 채로 아버지 등에 엎였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마. 옥순이 뒷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앞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쪽 숲으로 가자. 네 사람은 폐가를 빠져나와 뒷산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사이로 몸을 숨기며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 앞쪽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이쪽을 향했습니다. 뛰어.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네 사람은 숲속을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잡아.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가 뒤를 쫓았습니다. 옥수는 72세의 몸으로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들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점점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할머니, 빨리. 민재가 뒤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만 먼저 가.
옥순이 외쳤습니다. 안 돼요. 내가 시간 벌게. 어서 가. 옥순은 반대편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봐. 추적자 중 절반이 옥순을 쫓아 방향을 틀었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유진과 하준을 데리고 계속 달렸습니다. 옥순은 가파른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분을 더 달렸을까요? 옥수는 절벽 끝에 다다랐습니다. 앞은 까마득한 낭떠러지였고 뒤에서는 추적자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할망구. 5명의 남자가 옥순을 포위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사냥용 엽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사람은 박혜숙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자. 명품 코트를 입고 가죽 장갑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옥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그 시골 할망구로군. 내 사위를 숨겨준. 박혜숙이 천천히 옥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강민재 어디 있어? 모르겠는데. 옥순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할망구가 끝까지. 박혜숙이 손짓했습니다. 엽총을 든 남자가 옥순에게 총구를 겨눴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말하면 편하게 죽여줄게. 안 그러면 너 같은 년한테는 죽어도 안 말해. 옥순은 박혜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박혜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안 돼요, 회장님. 강민재 위치를 모르면. 상관없어. 이 할망구 없으면 강민재도 오래 버티지 못해. 퍽! 엽총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총알이 옥순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옥순은 비틀거렸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어. 강민재 어디 있어? 박혜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옥순은 대답 대신 박혜숙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이 할망구가. 박혜숙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확인 사살해. 엽총을 든 남자가 다시 총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옥순은 뒤로 몸을 던졌습니다. 안 돼. 남자가 옥순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옥순의 몸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저 멀리서 민재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그는 유진과 하준을 나무 뒤에 숨긴 채 뒤돌아와 있었습니다. 젠장, 강민재다. 잡아. 박혜숙이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민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저 아래 계곡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불빛을 켜고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뭐야? 경찰이 왜? 박혜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도망가야 해요. 부하가 박혜숙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재는 절벽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m 아래 계곡에서는 빠른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할머니, 안 돼. 민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재 씨, 어서 가요. 경찰이 왔어요. 유진이 달려와 민재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요. USB를 공개해야 해요. 유진이 민재를 끌었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절벽 아래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세 사람은 경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박혜숙과 부하들은 반대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경찰들이 총을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나는 대성그룹 박혜숙 회장이야. 감히 누구한테 총을 겨누는 거야.
박혜숙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박혜숙 씨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박혜숙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뭐? 살인교사? 증거가 어디 있어?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엽총을 든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현장에서 엽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총성이 들렸습니다. 피해자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지키려고. 민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들이 즉시 절벽 아래로 수색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밤이라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날이 밝으면 다시 수색하겠습니다. 먼저 병원으로 가시죠. 경찰이 민재를 부축했습니다. 민재는 절벽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유진이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준이도 아버지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그날 밤 민재 가족은 경찰차에 실려 산을 내려갔습니다. 박혜숙은 다른 경찰차에 수갑을 찬 채 실려갔습니다. 민재는 차 안에서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 옥순이 있었습니다.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할머니 제발, 제발 살아계세요. 민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반드시 이걸 세상에 공개할게요. 할머니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할게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습니다. 절벽 아래 계곡에서는 빠른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위에 걸린 채 옥순이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수색대가 절벽 아래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재도 경찰을 따라 함께 내려갔습니다. 유진은 하준을 데리고 위에서 기다렸습니다. 조심하세요. 바위가 미끄럽습니다. 경찰이 민재를 부축했습니다. 계곡은 깊고 험했습니다. 빠른 물살이 바위를 때리며 흘러갔습니다. 20m 높이에서 떨어졌다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기요. 수색대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민재는 미친 듯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큰 바위 뒤에 옥순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고 어깨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재가 옥순을 흔들었습니다. 옥순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습니다. 민재야. 네, 저예요. 할머니 살아계셨어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준이는 무사해요. 유진이랑 위에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다 살았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옥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옥순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산을 올라 구급차로 이송했습니다. 3시간 후 서울대학병원. 옥순은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엽총 총알은 어깨를 스쳤고 갈비뼈 2대가 부러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72세 나이에 이 정도 부상을 입고도 살아계신 게 기적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민재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옥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 차례예요. 민재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진의 대학 동기인 중앙일보 박지훈 기자가 주선한 자리였습니다. 주요 언론사 기자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대성그룹 기획실장 강민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박혜숙 회장의 30년 비리를 폭로하겠습니다. 민재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횡령. 박혜숙 회장은 30년간 회사 자금 3천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것은 유령 회사로의 송금 내역입니다. 화면에 수십 개의 계좌이체 기록이 떴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뇌물. 국회의원 20명, 판사 5명, 검사 10명, 경찰 고위직 7명에게 총 500억 원의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여기 명단이 있습니다. 화면에 실명이 적힌 명단이 떴습니다. 방송사 카메라들이 일제히 화면을 향했습니다. 세 번째, 살인교사. 박혜숙 회장은 저를 제거하기 위해 암살자를 고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구해주신 72세 할머니가 엽총에 맞고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전혀 관계없는 분인데 저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셨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재는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 아내 최유진입니다. 박혜숙 회장의 딸이기도 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유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제 어머니의 범죄를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5살 때 입양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상속녀로 키우기 위해 데려왔고 평생 어머니 뜻대로 살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제 남편과 제 아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유진은 어머니가 저지른 범죄들을 하나하나 증언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SNS는 폭발했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대성그룹 박혜숙 회장 비리 폭로, 재벌 사상 최대 규모, 친딸 직접 나서 어머니 범죄 증언, 충격.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박혜숙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조사받기 시작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박혜숙은 처음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 30년간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면회왔습니다.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박혜숙은 면회실로 나갔습니다. 유리 너머에 앉은 사람은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아. 박혜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차갑게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박혜숙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러 왔어요. 유진아, 엄마 말 좀. 저는 더 이상 당신 딸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입양 취소 절차 밟았어요. 박혜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대성그룹 지분 전부 피해자들 배상금으로 쓸 거예요. 당신이 30년간 빼앗은 것들 전부 돌려줄 거예요. 뭐라고? 내 회사가 당신 거 아니었잖아요. 훔친 거였잖아요. 유진이 일어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안녕히 못 계시겠죠. 20년이면 나오실 때 85세시겠네요. 유진은 돌아서서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유진아. 박혜숙이 유리를 두드렸지만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혜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회사도 심지어 딸까지.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박혜숙에게 횡령, 뇌물공여, 살인교사,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 및 벌금 5천억 원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박혜숙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수갑을 찬 손, 구부정한 어깨, 비틀거리는 걸음.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여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옥수는 일주일 전에 의식을 회복했고 이제는 거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끝났어요. 민재가 병실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박혜숙, 징역 25년 선고받았어요. 벌금 5천억에 회사 지분도 전부 피해자 배상금으로 쓰기로 했어요.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그리고 할머니. 민재는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언론에 다 나갔어요. 72세 할머니가 재벌가 사위를 구하고 악당을 무너뜨린 이야기가요. 지금 온 나라가 할머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영웅 할머니, 정의의 할머니.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SNS에는 옥순을 응원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용감한 할머니, 72세에 엽총 맞고도 살아나신 분,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신 분, 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할미가 이런 걸 다 보게 되다니.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준이가 꽃다발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꽃이요. 우리 하준이 고맙구나. 뒤따라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 끝났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옥수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악은 처벌받았고 선은 승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산골 마을 아래 작은 단층집 마당에는 연두색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대문이 열리고 하준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학교 가방을 들고 얼굴에는 환한 웃음을 띤 채였습니다. 우리 하준이 왔구나. 학교는 재밌었어? 옥순이 텃밭에서 일어나 손을 털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깨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이제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응,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 그림 잘 그렸다고. 그래, 우리 하준이 대단하네. 할머니, 배고파요. 뭐 있어요? 마침 고구마를 쪘는데 먹을래? 와, 좋아요. 하준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는 고구마 익는 냄새가 솔솔 풍겼습니다. 옥수는 고구마를 꺼내 하준에게 건넸습니다. 하준이는 호호 불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학예회 있어요. 학예회? 응, 제가 주인공이에요. 할머니도 꼭 와주세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하준이가 주인공인데. 옥수는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10년 전 죽은 아들이 이 나이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내가 못해준 것, 이 아이한테 다 해주고 있어. 그래도 되겠지? 저녁 무렵 민재와 유진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거 사왔어? 그냥 오면 되는데.
어머니 좋아하시는 사과예요. 꼭 드셔야 해요. 유진이 옥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할머니라고 불렀던 유진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3개월 전 옥순이 퇴원한 직후였습니다. 민재 부부가 옥순을 이 집으로 모셔왔을 때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옥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저는 친어머니한테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입양된 날부터 죽그랬어요. 근데 할머니는 저희를 진짜로 사랑해 주셨잖아요. 목숨까지 걸고.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 진짜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제발. 옥수는 유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어머니 되어줄게. 그리고 너는 내 며느리고. 그날부터 유진은 옥순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옥순은 35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뭐 드실 거예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유진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안 돼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직 완전히 나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유진은 옥순을 거실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괜찮아. 이 정도면 천국이지 뭐. 옥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는 하준이가 강아지 보기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입양해준 강아지였습니다. 민재야, 너 요즘 일은 잘 되고 있어? 네. 법률 자문 회사가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박혜숙 사건 피해자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보람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할머니. 민재는 가방에서 빨간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옥순이 1년 전 민재에게 줬던 바로 그 목도리였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다시 두르세요. 왜? 내가 가지고 있어. 아니에요. 이건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가 아드님 위에 짠 거잖아요. 민재는 일어나서 옥순의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어머니에게 해주듯이.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평생요. 할머니가 저희를 지켜주셨으니까 이제는 제 차례예요.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민재야. 정말 고맙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4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유진이 정성껏 차린 저녁상에는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물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다들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하준이가 가장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학예에 꼭 오셔야 해요. 제가 나무 역할인데 대사도 있어요. 그래, 대사가 뭔데? 나는 100년 된 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거요. 와, 우리 하준이 멋지네. 옥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탁을 둘러싼 4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민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달에 우리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나야 좋지. 근데 내가 가도 되겠어? 무슨 말씀을. 당연히 가셔야죠. 가족이잖아요. 유진이 옥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옥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유진과 하준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재와 옥순은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박혜숙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무슨 소식?
교도소에서 건강이 많이 안 좋대요. 이제 70세가 넘으니까. 그래. 옥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도 불쌍하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없었으니까. 중요한 게 뭔데요? 사랑이지. 진짜 사랑.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옥수는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과 하준이가 웃으며 설거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 돈 한 푼 없이 살았지. 근데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것 같아. 할머니,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고, 아들 같은 자네도 있고, 이게 진짜 부자지 뭐. 민재는 옥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희 곁에 계셔야 해요. 그래, 그래야지. 하준이 결혼할 때까지는 봐야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 가족이 돌아간 후 옥수는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아. 잘 지내고 있지? 옥수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할미가 이제야 행복해졌어. 35년 만에. 며느리도 없고 손주도 없고.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우리 아들아. 너희가 저 하늘에서 보내준 거지? 이 가족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옥수는 빨간 목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0년 전 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짰던 그 목도리. 아들아, 이 목도리. 이제 좋은 사람들한테 갔어. 너도 좋아할 거야. 옥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 35년을 혼자 살았던 산골 오두막과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가족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옥수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하준이의 웃음소리, 유진이 어머니라고 부르던 목소리, 민재가 목도리를 둘러주던 따뜻한 손길. 행복하다. 정말 행복해. 옥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과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엄마, 행복해 보여. 이제 괜찮아. 옥수는 꿈속에서도 웃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하준이의 학예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옥순, 민재, 유진은 학교 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저기 하준이 나와요. 무대 위로 나무 의상을 입은 하준이가 나왔습니다. 조금 긴장한 표이였습니다. 나는 100년 된 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준이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옥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진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하준이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잘했죠? 잘했어, 우리 하준이. 정말 잘했어. 옥수는 하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네 사람은 함께 식당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하준이가 좋아하는 돈가스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응, 맛있어. 우리 하준이 덕분에 맛있는 거 먹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 1년 전만 해도 혼자 늙어가던 할망구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족이 생겼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고. 어머니,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유진이 옥순을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할머니, 안녕. 하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떠나고 옥수는 혼자 마당에 섰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보가, 우리 저녁 먹자. 옥수는 보기를 쓰다듬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하준이가 그린 그림을 벽에 붙이고 내일 입을 옷을 꺼내놓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에게는 이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옥순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72년을 살았구나. 이 할미가 35년은 혼자 살았고 이제 남은 시간은 가족과 함께 사는 거야. 옥수는 빨간 목도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들아, 엄마 이제 행복해. 정말 행복해. 그러니까 넌 편히 쉬렴. 엄마 걱정하지 말고. 옥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 강옥순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2세의 나이에도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할머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그 후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하준이의 중학교 입학식도 보고 고등학교 졸업식도 보고 대학 합격 소식도 들으셨습니다. 민재와 유진은 둘째 아이를 낳았고 옥순 할머니는 두 번째 손주도 안아보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85세까지 가족에 둘러싸여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